23. 이동 준비. 한낮에도 더운 기는 가시고 바람결이 서늘했다. 아침 저녁으로 일어나는 찬바람은 선뜩선뜩하게 옷 속을 파고들었다. 산속에는 풀들이 먼저 추위를 타며 색깔을 바꾸기 시작했고 그 뒤를 따라 잎들이 작고 얇은 쌀이 나무며 단풍나무 같은 것들이 가을 옷을 갈아입고 있었다. 짙푸른 녹음과 함께 산골짜기마다 진을 쳤던 무더위는 8월이 가고 9월이 오면서 신압으로 사위어가고 잎들이 누릿누릿 물들어가는 산줄기로는 소슬바람이 소리 낮게 스쳐가고는 했다. 산속에서 찬바람이 이는 것을 가장 반기는 곳이 있었다. 골짜기들 그 어디인가 은밀하게 감추어져 있는 환자트들이었다. 환자트에서 가장 많은 환자가 총상이나 파편상을 입은 사람들이었다. 그 상처들은 거의가 깊게 마련이었고 깊은 상처는 약을 제대로 쓰는 경우에도 무더운 한여름에는 염증이 생기거나 굼기가 쉬웠다. 그런데 현대의약품은 거의 쓰지 못하고 민간요법에 의지하고 있는 환자트의 환자들 경우에 그 치료가 얼마나 어려울 것인가는 더 말할 것이 없었다. 깊은 상처의 치료에 무더위는 치명적인 장이었다. 무더위 자체가 상처를 에워싸고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물이었고 또 환자의 체온을 전체적으로 상승시켰으며 파리를 위시해서 상처에 해로운 온갖 세균들을 번창시켰다. 그런 백해무익한 무더위가 가고 선들선들한 찬바람이 일게 되었던 것이다. 깊은 상처의 찬바람은 무더위와 정반대의 치료 효과를 나타냈다. 무더위 속에서 고름이 질질 흐르던 상처가 거슬거슬해지며 아물어들었다. 꼭 거짓말 같은 자연치유의 효과였다. 동무들, 이제 됐어. 이제 됐어. 여름을 견디느라고 동무들 너무 고생했어. 다들 장하시오. 의무과장의 그 감격스러워함은 틀림이 없어서 9월로 접어들면서 환자들의 상처는 나날이 고름이 걷히고 새살이 돋고 아물어갔다. 그러면서 의무과장이 이 환자 저 환자를 붙들고 노래하듯 되풀이하는 말이 있었다. 긁지 말아요. 절대로 긁지 말아요. 지금 고비를 넘겨야 합니다. 긁어서 덧나버리면 그땐 위험해요. 가려운 건 상처가 다 나가고 있다는 증거니까 참기가 어렵더라도 참아야 합니다. 의무과장은 낮에 잠깐씩 눈을 붙이면서 밤에는 잠을 자지 않고 환자들을 지켰다. 환자들은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이 잠결에 상처 부위를 벅벅 긁어댔고 그럴 때마다 그의 손은 환자의 손을 떼내며 사정없이 때리고는 했다. 그의 그런 열정에 환자들은 감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그 일도 하지 않으면 어쩌겠소. 동무들을 위해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는 오히려 민망스러운 얼굴로 말끝을 흐렸다. 환자들은 그의 그런 마음을 다 헤아리고 있었다. 약이 없어 치료를 제대로 해주지 못하면서 그의 입장이 얼마나 난처했을 것이며 그 심정이 얼마나 괴로웠을지는 모두가 충분히 짐작했고 또 이해했다. 그가 환자들을 위해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니었다. 그는 여름 내내 무더위를 무릅써가며 늙은 호박 속을 작은 나무 절구에 찢는 일을 계속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호박 속을 환자들의 상처에 조심스럽게 나눠 붙여주고는 했다. 그 일을 하는 그의 얼굴은 한없이 침울하고 괴로움에 차 있었다. 환자들의 상처에 호박 속을 찧어 붙이고 있는 양 의사. 그건 희극 같기도 하고 비극 같기도 하고 영 아리송했는데 어쨌거나 진풍경인 것만은 사실이어서 조원재는 그의 모습을 바라보며 빙긋이 웃고는 했다. 희곡에 희비극이 있다는 걸 배운 기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런 이야기를 쓴 것이 아닐까 싶었고 침울하고 괴로운 얼굴로 호박 속을 붙이고 있는 의무과장은 가장 진지하게 연기를 하고 있는 명배우같이 보였던 것이다. 그 일이 웃음을 자아내지 않았으려면 호박 속을 붙이는 사람이 의무과장이 아니라 할머니여야 했다. 지극히 과학적이어야 할 의사가 지극히 비과학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셈이었고 의무과장의 괴로움도 바로 거기서 비롯되고 있었던 것이다. 과장 동무는 양사시다요, 한의사시다요. 조원재는 이죽거렸다. 죽도 밥도 아니오. 의무과장은 더 얼굴을 찡그려 붙였다. 이왕 붙일라면 웃음씨로 붙이시오. 그래야 환자들이 마음이 편히 병이 낫지라. 조원재는 과장의 마음을 빤히 들여다보며 한 번 더 몰아댔다. 그럽시다. 그래야죠. 진지하기만 했지 농담을 할 줄 모르는 과장은 금방 어색스러운 억지 웃음을 지어 보이는 것이었다. 조원재가 과장에게 붙인 별명은 땡초였다. 차마 가짜 의사라고 노골적으로 말할 수는 없었고
그건 또 별명으로서 맛도 나지 않았던 것이다. 과장은 그 별명을 아무 싫은 내색이 없이 그저 당연한 듯 받아들였다. 그는 어쩌면 그렇게 불리는 게 오히려 속이 편할는지도 몰랐다. 비과학적이라는 이유로 침은 물론이고 한약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가 그보다 더 비과학적인 호박 속 부치기를 하고 있으니 그 곤혹스러운 입장을 면하려면 아예 가짜 의사라는 것을 수긍해버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해결책일 수 있었다. 그런데 그는 정말 가짜 의사가 되는 위기에 봉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가 죽지 못해서, 아니 환자들을 그냥 죽일 수가 없어서 최후의 수단으로 찧어붙인 호박 속이 꼭 거짓말처럼 신기하게도 상처 치료에 효과를 나타냈던 것이다. 보시시오. 우리 민간요법이 무턱대고 비과학적인 것이 아니란기라. 과학적이라고 나세우는 서양 의학이 우리 민간요법이 갖고 있는 과학성을 모르고는 비과학적인 소리지라. 나 말이 오튼가요? 조은재가 비꼬는 투로 서양 의학의 허점을 찔렀다. 글쎄요. 호박의 염증을 빼는 무슨 성분이 좀 들었는지 원. 의무과장은 미심쩍고 마땅찮은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거리며 조은재의 지적을 수긍하려고 하지 않았다. 서양 의학이 지 아무리 과학적이라고 해도 이 세상에 허천하게 많이 있는 생물들이 사람의 병에 어떤 효력을 나타내는지 일일이 분석 실험을 못한 상태에서 한방이고 민간요법을 무작정 하고 비과학적이라고 몰아때려서는 안 되는 건 아닌기라. 돼지고기나 닭고기를 묵으면 상처가 골마 터지는디 개고기를 묵으면 암치랑도 아는 것도 서양 의학이 과학적으로 답하들 못하지 않는기라. 조은재의 또 다른 공박에 과장은 그만 고개를 돌리고 말았다. 그는 환자들이 체험한 그 두 가지 약효에 대해서 대꾸할 말이 없었던 것이다. 어차피 약 구하기는 틀렸은 게 과장 동무도 빨치산 의학이나 새로 연구하는 것이 어쩔런가 모르겠구만요. 조은재는 짓궂게 웃으며 계속 이죽거렸다. 그건 옆구리의 상처가 아물어가는 데서 얻은 심적인 여유이기도 했다. 약이 조달되지 않는 환자들의 유일한 상처 치료제는 호박속이었고 상처에 부작용 일으키지 않는 영양식도 계곡이었다. 그건 새로운 것이 아니고 구빨치들이 벌써 써온 방법이었고 그보다 앞서서는 오랜 세월 동안 전해 내려오는 민간요법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겨울 양식의 하나였던 늙은 호박이 봄을 거치고 여름까지 남아있기가 쉽지 않았다. 그리고 흔할 것 같은 개도 구하기가 그리 손쉽지 않기는 마찬가지였다. 빨치산들은 자신들의 야간 활동을 위해 중요한 지역에 해당하는 마을에서 기르던 개들을 일찌감치 잡아 게장국을 끓여 먹어버렸던 것이다. 호박은 천생 양식이 넉넉한 집들 훑어야 나왔고 개도 해방구에서 멀리 떨어진 마을에서나 잡아챌 수 있었다. 두 가지 다 위험을 무릅써야 구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 그 두 가지는 보투를 나갈 때 양식과 함께 확보해야 하는 대상물이었다. 그러나 환자가 늘어감에 따라 후방구에서는 전담조를 따로 짜기도 했다. 그렇지만 환자보다는 싸우는 사람들이 언제나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느 환자트에서나 개고기는 자주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찬바람이 일기 시작하면서 옆구리의 상처가 나날이 나아가는 것을 조은재는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었다. 붓기가 빠지면서 옥신거리는 통증이 가라앉았고 배 전부가 묵지근하던 기운이 사라지면서 상처 부위가 가렵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리고 몸 전체가 가벼워지면서 기분도 아주 상쾌해졌다. 그런데 새로 생긴 고통이 있었다. 가려움을 참아내는 것이었다. 가려움은 나날이 심해지고 있었는데 긁지를 못하고 참아내자니까 가려움은 더 심하게 느껴졌고 더 심해진 가려움을 긁어서 풀지 못하니까 끝내는 고통이 되었다. 손은 자신도 모르는 새에 옆구리로 가고는 했고 그 손이 상처 부위에 닿기 직전에 멈추게 해서 앞으로 끌어당기기가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었다. 손을 멈추게 하는 순간 가려움은 와 소리라도 지르는 것처럼 갑자기 더 심해지고 어금니를 맞물며 손을 끌어당기다 못해 손가락들은 상처 부위에 닿을 듯 말 듯 해가며 허공을 긁어댔다. 그럴 때면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팔다리가 저릿거리며 꼬이고 정신까지 흐릿거리고 헝클어지려 했다. 가려움이라는 것이 그렇게도 견디기 어렵게 심한 것도 가려움을 참아낸다는 것이 그렇게도 괴로운 고통이라는 것도 조은재는 처음 겪는 경험이었다. 사람 환장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던 것이다. 한마디로 가려움을 참는 고통은 통증을 참는 고통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었다. 가려운 데를 마음 놓고 박박 긁어댈 수 있다는 그 하찮은 행위가 회복기의 환자들에게는 가장 절실한 소원이 되어 있었다.
멀쩡한 정신으로도 그런 정도이니 잠결에 환자들의 손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더 말할 것이 없었다. 의무과장이 밤샘을 해가며 상처를 긁어내는 손들을 사정없이 때리며 떼어내고 있는 것은 너무나 현명한 치료법이었다. 참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소. 그 복막에 염증이 생길까봐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모르고 복막염이 됐더라면 참 곤란했을 텐데 체력이 강한 데다 젊어서 무사했던 거요. 의무과장은 해벌어져 있던 상처가 차츰 암으로 붓고 있는 조은재의 옆구리를 들여다보며 못내 기뻐했다. 어디 가라 명당 자리에 묘를 써서 그렇지라. 조은재는 또 걸고 들었다. 맞소. 동무의 그 여유 있는 마음도 상처 회복에 큰 도움이 됐소. 분명 웃어야 할 대목인데도 의무과장은 이렇게 진지하기만 했다. 농담을 걸었던 조은재가 오히려 멋쩍어지고 말았다. 그는 체질적으로 의사 같기도 했고 정서감이 모자라는 숙맥 같기도 했으며 저런 사람이 어떻게 입산까지 하게 되었는지 의아스럽기도 했고 그런 진지함이 바로 열렬한 사회주의자를 만들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조은재는 그의 별명을 또 하나 생각해내고 있었다. 그건 맹물이었다. 그는 진지하되 답답한 사회주의자는 될 수 있어도 활달하면서도 멋있는 사회주의자는 되기 틀렸다고 생각했다. 조은재는 의무과장의 모습에다 대꼬챙이라는 별명을 가진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았다. 문화부 중대장으로서 원리 원칙을 어기지 않으려고 하는 자신을 대원들이 마치 의무과장처럼 생각하고 대꼬챙이란 별명을 붙인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생겼던 것이다. 그렇다면 그건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자신은 활달하면서도 멋있고 지혜로우면서도 따뜻한 사회주의자가 되고자 했던 것이다. 그것은 세 사람이 종합되어 이루어진 욕구였다. 서중학교 교장이었던 출판과장, 연대장 이태식, 총사 부사령관 염상진이었다. 출판과장의 지혜로움과 이태식 염상진의 활달함과 염상진의 멋있음과 이태식의 따뜻함을 고루 갖추고 싶었던 것이다. 그런 자기 반성을 하게 된 것은 조금 별난 의무과장을 대하게 된 때문만은 아니었다. 환자 특까지 일부러 병문 안 왔던 노만석의 책만하는 것 같았던 말이 또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연대가 다른 노만석 준대장이 환자틀을 찾아온 것은 열흘쯤 지나서였다. 분투 사업을 할 때 소대장이었던 그가 환자틀을 찾아온 것은 정말 뜻밖이었다. 물론 함께 사업을 할 때 너덧살이 많은 그가 자신을 유달리 아껴주었고 부대 재편에 따라 서로 헤어지면서 그는 무척이나 아쉬워했고 작전 중에 어쩌다가 스치게 될 때도 그는 자기 부대로 오르는 말을 꼭 하고는 했었다. 그런 정리가 서로 간에 있었다 하더라도 연대가 다르면서 득까지 찾아왔다는 것은 역시 뜻밖이 아닐 수 없었다. 충대장 동무 어떻게 하셨는기라? 조은재는 효록을 만나는 반가움으로 노만석의 손을 잡았다. 그저께 조동무 중대를 만났는데 눈 씻고 찾아도 조동무가 없들 않더라고. 웜에 그때 땅이 푹 꺼짐수로 놀래본 거 말도 마소. 수명 10년 감승께로. 노만석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죽었군 줄 알았건만이라. 우리 처제 사람이 안 배웠다 하면 열에 9은 그리 되는 법인께. 근데 말이야 부상을 당했던 말 듣고 당장에 쫓아오고 잡았는데 빈손으로 안 올라다 본게 늦어버렸구만. 노만석은 이렇게 말하고는 어이 천동무 그것 일로 들이시오. 밖에다 대고 일렀다. 그의 말에 조은재는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밖에서 들어온 것은 너무나 뜻밖의 물건이었다. 요것으로는 부산당한 뒤 잼미는 뒤 쓰고 요것으로는 보신 좀 하더라고. 노만석이 말의 순서대로 먼저 내놓은 것은 무명 한 필이었고 다음에 내놓은 것은 소다리 한 짝이었다. 그가 저지른 두 번째의 뜻밖의 일에 조은재는 한동안 눈만 크게 뜨고 있었다. 요 많은 물건이 어찌 된 것이다요? 조은재는 고맙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한 엇갈리는 마음으로 물었다. 인민들 괴롭히고 뺏은 물건이 아닌 게 안심하더라고. 후방부 특무장한테 정식으로 말이여 배당받은 것이마. 노만석은 어떠냐는 듯 씩 웃어 보였다. 그러나 조은재는 마주 웃을 수가 없었다. 개인적으로는 목매도록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공적으로는 한대원의 위문품으로 너무나 지나친 양이었다. 아무리 특무대를 거쳤다 하더라도 한대원에게 그 많은 양이 배당되어 버리면 다른 여러 대원들에게 배당될 양이 줄어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그것을 지적하자니 개인적 정리가 상하게 될 것이고 그냥 지나치자니 원칙 위배에 대한 동조였던 것이다.
조원재는 짧은 시간 동안에 심한 갈등을 느꼈다. 노만석의 행동은 분명 정이 넘치는 것이었지만 그건 조직의 입장에서 보면 감정에 치우친 인정주의 내지는 가족주의였다. 환자들은 후방부의 조직을 통해서 엄연히 보급을 받고 있으니까 그런 사적인 이중 보급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런 일들이 자꾸 묵인되면 조직의 건강은 병들 수밖에 없었다. 그가 빈손으로 왔어도 고마움은 마찬가지였을 것이고 꼭 정을 표시하고 싶었으면 그 양이 지금 것의 10분의 1쯤만 되었더라면 이쪽에서도 마음 가벼웠을 것이다. 조원재는 조직원으로서의 상식과 양심으로서 도저히 그 물건들을 그냥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중대장 동무, 나를 생각해주는 중대장 동무 마음을 다 암스러도 요 물건들에 대해서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구만이라. 이리 많은 양이 나 하나를 위해서 요렇게럼 처리되는 것은 조직의 원칙에 많이 어긋나는 것이구만요. 어찌 생각하시는기라? 조원재는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다. 철도 노동자 출신인 그는 학력에 대한 열등감이 조금 심한 편이었고 자신보다 나이도 많았으며 특히 호의를 저버리는 것 같은 오해가 생길 염려도 있었던 것이다. 그 말을 안 하고 넘어가면 조동무가 아니지. 그는 어글어글한 생김에 어울리게 턱을 치켜들며 야성적으로 헛웃음을 치고는 나가 조동무를 좋아하는 대목 중에 하나가 탱자가시같이 꼿꼿한 양심인데 그것들을 갖고 옴수로 벌새 조동무가 그 점을 끌탕 잡을 거이다 생각했구만. 근데 말이여, 원칙은 지키라고 정한 것인께 꼭 지켜야 하는 것이야 당연지산디. 그것도 사람이 서로가 위함수로 탈없이 똑바로지게 살아보자고 맹그러낸 것이 분명할시 그것을 지켜도 사람을 우선으로 생각해서 받들고 위하는 쪽으로 늘품이시 지키고 낙낙하게 지키고 품거분하게 지키고 해야 할 것 아니더라고. 조동무가 하는 대로 하자면 빡빡하고 답답하고 깝깝혀서 사람이 원칙을 지키려고 사는 것이다냐. 이 사람보담도 원칙이 더 중하고 우찔이다냐. 어질어질 판이여. 조동무가 안직 펄펄하게 젊어서 그러기도 할 것인데 그리 대꼬챙이 맹키로 뻐시기만 하갖고는 조직생활이 애로와. 조동무는 시방 나가 볼 것도 없이 원칙을 위반했다고 믿고 있는데 미안하지만 요것들은 원칙 하나도 위반하들 않고 갖고 왔다는 것을 알아두더라고잉. 무슨 말인고 허니 우리 중대원들이 괴기고 강끈이 안 묻기로 만장일치 동의한 것이 요 소다리 짝이고 나가 개인 돈을 내서 보충해 놓게 하고 변통한 것이 요 무명풀이다 그것이요. 요래도 원칙 위반인게라 지도원 동지. 노만석은 고개를 쭉 늘려 조원재를 빤히 들여다보며 말꼬리를 비틀어 올리고 있었다. 조원재는 얼굴이 화끈해지는 걸 느끼며 눈길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글고 말이여, 환자트에 어디 조동무 혼자만 있간디 이참 저참이어서 다른 환자들도 보신 좀 하고 그러는 것이제. 근께로 원칙을 지키기는 지키는디 유도래가 아니지 안직도 요놈의 쌔바닥 꺼지는 사상무장이 덜 돼갖고 외놈 말이 불쑥불쑥 튀어나오고 그런마. 외놈 말 일단 취소하고 근께로 맘 쪼깐 넉넉하니 묻고 살살 혀 살살 뻣뻣하기만 하면 뿜질러져 불고 자리가 높음수로 답답하면 사람이 안 따른 법인께로. 조동무 말이지 사사로운 다리서 나가 요렇게런 말을 놓는 것도 원칙 위반인께 당장의 원칙대로 존대를 붙일까? 왔다 중대장 동무, 너무 그리 몰아치지 마시오. 무슨 말인지 다 알아보겠고 나가 면목이 없어서 뚝 죽을 것 같아요. 조원재는 쑥스럽게 웃으며 손을 내저었다. 조원재는 노만석이 돌아가고 나서도 그의 말을 곱씹어 생각했다. 생각할수록 그의 말이 옳고 그는 훌륭한 조직 운영자이면서 원칙 실행자였던 것이다. 그보다 학력이 조금 높고 당사나 좀 더 많이 외우고 논리적인 단어나 얼마만큼 많이 늘어놓을 줄 아는 자신에게 조원재는 심한 부끄러움과 자괴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 일은 또 하나의 기업과 연결되었다. 출판 과장을 놓고 이 뜻이 꿔버렸던 사유재산 10이었다. 오랜 교단 생활의 경험으로 출판 과장은 어려운 이론을 아주 쉽게 풀어서 강연하는 솜씨로 지구의 모든 대원들에게 인기가 높았다. 특히 배움이 없는 기본출들에게 그 인기는 절대적이었다. 그 인기는 인기로 끝나지 않고 기본출들 거의는 출판 과장을 존경하기까지 했다. 그가 주로 하는 강연은 사회 발전사였다. 인간의 원시 생활과 노동의 시작, 노동의 신성과 평등, 농경생활과 집단사회, 공동경제사회와 정치 권력 구조, 공건사회와 경제 착취, 착취의 부당성과 노동 신성권의 회복, 혁명의 필요성과 인민이 주도하는 혁명. 이런 단계로 풀어가는 강연은
누구나 이해하기 쉬웠고 설득력이 강했다. 출판과장 동지 강연을 듣고 난 게 이 시상이 대나마키로 환하게 보이네. 근데로 말이지 눈이 번하게 열린마. 듣고 본게 우리가 세상을 속고 또 속으면서 헛지랄만 하고 산 것이등마. 참말로 원통하고 철통한 일이지. 근께로 혁명으로 나서야지. 그 좋은 말씀 듣고도 앞으로 나설 생각 않고 죽은 자석 붕알만 만지단가? 오려 썩은 시상 다 때려 부시고 뿌려야지. 혁명혀야혀. 하문 우리 권리 찾아 나서야지. 강연을 듣고 난 기본출들은 이렇듯 감동하고 지각하고 결의하게 되었다. 의식무장이 안 된 입산자들을 집단적으로 교육시키는데 출판과장의 강연은 더없이 효과적이었다. 출판과장은 연일 강연을 다녔고 한 번 들은 대원들이 또 다른 강연을 원해서 부대마다 다투어 새 강연을 청하기에 바빴다. 대원들이 출판과장 앞에서 허리를 반으로 꺾어 깊이 절하는 모습은 흔히 볼 수 있었고 멀리서 일부러 달려가 절하는 대원들도 많았다. 그런 존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보투를 나간 대원들은 출판과장에게 선물할 물건들을 따로 챙기게 된 것이었다. 꿀, 조청, 약과 같은 것을 손에 넣게 되면 출판과장에게 갖다 주었고 그런 귀한 것을 구하지 못한 대원들은 지고 온 쌀을 축내 선물하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출판과장에게는 먹을 것이 쌓이다 못해 사유재산이 생겨나게 되었다. 사유재산을 소유하는 것은 원칙 위반이오. 조원재는 정색을 하고 나섰다. 아서 조동무. 그걸 그리 한가닥만 보지 마시오. 그 물건들을 과장 동지께서 원하신 것이 아니라 존경의 마음으로 쪼가씩 갖다 드린 것이야. 다 아는 일 아니오. 이태식이 고개를 저어댔다. 동기야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사유재산을 수유한 것이야 틀림없이 원칙 위반인디요. 그것이 문제제라. 조원재는 단호하게 말했다. 에헤이 그놈의 원칙. 사람 참 답답하시. 그러면 묶었는디 그 사유재산을 뒤로 빼돌렸소? 그러지는 않지라. 떡이고 시키고 과장 동지 혼자 다 묻고 배탈이 났소? 그도 안 그렇지라. 그러면 해결난 일 아니겠소. 과장 동지가 아무리 마다고 해도 대원들을 선사를 해야 되제. 쌀이 세인께 과장 동지는 홀수할 수 없이 떡을 하고 시계를 맹글어 대원들한테 도로 갈라매기는 것 아니겠소? 결국에 과장 동지는 사유재산이 하나도 없는 심이오. 어째? 나 말이 틀렸소? 조원재는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조동무 원칙 잘 지키려고 하는 것이야 참 좋은 일인디. 원칙도 다 사람 살라고 하는 것인 게 그리 무시치대기 생각들 마시오. 이 세상에 사람보다 중요한 것이 따로 없은 게. 이태식의 조용한 말이었다. 그러나 출판과장에게 전해지는 선물도 오래 가지는 못했다. 양식이 바닥나는 계절로 접어들면서 자연히 없어지지 않을 수가 없었다. 다른 비트들이 그렇듯이 환자트들도 많은 골짜기를 따라 그 어딘가에 은밀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나 환자트는 병기과 비트처럼 땅을 파내려 간 굴이 아니었다. 반드시 물이 가까이 있는 지점에 설치되는 것은 같았지만 환자트는 가시덤불 숲이거나 직덤불 같은 것이 잠목과 우거져 자연 은폐를 이루고 있는 곳에 움막을 치거나 비탈을 파내 반쪽 굴을 만들어 놓고 있었다. 환자트는 병기과의 비트나 너덜공 밑에 곡식 저장굴처럼 위장이 완벽하지는 못해도 그 은폐가 아주 교묘해서 어지간한 눈이 아니고서는 여간에서 찾아낼 수가 없었다. 환자트의 며칠 간격으로 차질 없이 공급되는 양식은 후방부 요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때 이런저런 약품들도 들어오고는 했다. 미군 야전용 다이아 징가루 한 봉에 의무과장은 환성을 지르기도 했고 머큐로크롬 한 병에 목이 매기도 했다. 그러나 어느 때는 큼직한 조개 껍질을 한지 띠로 둔 야간인 약이 들어와 의무과장을 실망시키거나 짜증나게 만들었다. 한지띠에는 용도가 씌어 있었지만 의무과장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내던져버렸다. 그건 바로 정체불명의 떠돌이 약장수들이 파는 사제품이었다. 약에 따라 그렇게 감정이 민감하게 달라지는 의무과장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조원재는 의사의 참모습을 발견하고 있었다. 치료약을 그토록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는 그의 모습은 화선에 나서는 전사가 화력 좋은 총알을 넉넉하게 갖기를 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것이다. 환자트에서는 막소주나 소금도 약품이었다. 소주는 수술 마취제와 소독제였고 소금물도 고름을 닦아내는 소독제였다. 그러나 한두 잔 마시게 되는 소주의 취기가 생사를 찢는 수술의 통증을 잊게 해줄 리가 없었다.
더러 파편을 빼내는 수술을 할 때마다 목 찢어져 나가는 처절한 비명소리가 골짜기를 흔들어대고는 했다. 환자트에는 특별한 규율은 없었지만 대변 처리만은 엄격하게 지켜야 했다. 똥은 가능하면 밤에 누고 그것은 반드시 표나지 않게 땅에 묻어야 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다. 땅에 묻되 표가 나서는 토벌대에게 그 위치를 발각당할 위험이 있었다. 그리고 땅에 묻지 않으면 그 냄새를 맡고 날아온 까마귀가 상공을 맴돌아가며 내려앉기 때문에 토벌대가 트의 위치를 알아채게 되었다. 까마귀는 사람의 시체만 뜯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똥도 즐겨 먹었던 것이다. 까마귀가 떼를 지어 맴돌이하는 곳에는 시체들이 있고 한두 마리가 선회하는 곳에는 아직 썩지 않은 똥이 있다는 것쯤은 토벌대들도 다 알고 있었다. 대변의 뒤처리를 야무지게 해야 하는 것은 환자트가 완전 비무장 상태인데다가 무장대는 화선투쟁에 나서기도 바빠 무장보호가 전혀 없었던 것이다. 똥을 묻지 않는 사소한 실수 같은 것으로 환자트가 발각당하면 꼼짝없이 몰살이었다. 토벌대에게 발각된 환자트 사방에는 언제나 시체가 흩어져 있었다. 토벌대가 들이치는 순간 비무장 환자들은 제각기 도주하다가 총을 맞고 죽는 것이었다. 환자들은 트에서 무의도식만 하지는 않았다. 어느 만큼 회복기에 들어선 환자들은 후방부의 일을 거들었다. 그건 담배 썰기였다. 후방부에서 가져온 잎담배를 서너 장씩 말아 자살용 칼로 실담배를 만들어 다시 후방부로 돌려보냈다. 그 실담배는 대원들에게 나누어지는 것이었다. 그 일이 대원들을 위한다는 의미는 접어두더라도 회복기의 환자들에게는 그 일 자체가 일종의 구원이었다. 그 일을 하게 되면 그 괴로운 가려움증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다. 담배 썰기를 하려면 두 손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두 손을 묶을 수 있었고 무슨 일이든 하다 보면 자연히 생기게 마련인 성취 욕구에 의해 담배를 더 가늘고 골게 썰려고 정신을 모으게 되어 가려움을 잊을 수 있었다. 담배 썰기가 소일거리도 된다는 것은 그 다음에 오는 덤이었다. 조원재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담배 썰기에 몰두했다. 그는 상처가 큰 만큼 가려움도 심했던 것이다. 그가 몰두를 하는 만큼 썰어낸 실담배의 볼품은 누구 것보다 좋았다. 조동무는 해방되면 전매 청장할 거냐고 사람들이 놀렸다. 점심으로 배당된 밀 한 주먹씩을 생으로 우물거리며 모두 담배 썰기를 하고 있었다. 멀지 않은 곳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참이라 불을 피울 수가 없었던 것이다. 총소리들이 산울림으로 여울져가며 아슴푸레하게 들리고 있었다. 그 소리는 환각적이고 몽환적이었다. 멀찍이서 신음소리가 들려왔고 뒤따라 사람들의 말소리도 들려왔다. 그들은 모두 담배 썰기를 멈추었다. 그들의 눈길이 의무과장에게로 쏠렸다. 의무과장은 벌써 몸을 일으키고 있었다. 의무과장의 뒤를 따라 그들은 트 밖으로 조심스럽게 몸을 내밀었다. 아래쪽 숲 사이로 서너 사람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자지러지는 신음소리가 분명하게 들려왔다. 다 왔소. 조금만 참으시오. 숨이 가쁜 소리였다. 의무과장이 후적후적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들은 갑자기 침울해져 아래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오래지 않아 의무과장과 함께 올라오고 있는 것은 들것이었다. 가마니로 만든 들것에는 손을 내저으며 계속 신음하는 사람이 실려 있었다. 그들은 트의 위장문 앞에서 비켜서며 서로를 쳐다보았다. 침울했던 그들의 얼굴은 이제 어두워져 있었다. 들것에 실려올 정도면 목숨의 위험은 없더라도 중상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다. 비켜선 그들 앞으로 들것이 지나고 있었다. 아니, 저 사람... 조원재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더듬거리고 있었다. 들것을 뒤에서 들고 있는 사람은 땀 범벅인 얼굴로 조원재를 힐끗 쳐다보았다. 조원재가 급히 들것을 따라붙으며 다시 환자의 얼굴에 눈길을 고정시켰다. 아이고, 어머니, 나 좀 살려주시나요? 나 죽을 것이야. 들것이 틀어 들어가며 환자가 소리치고 있었다. 이북 사람인데 아는 사람이요? 옆에 선 사람이 조원재에게 물었다. 조원재는 아무것도 보는 것 없는 빈 눈길을 앞에다 둔 채 고개를 끄덕거리고 있었다. 아랫배짬이 피투성이가 되어 들것에 누워있는 것은 틀림없이 그 인민군이었다. 작년 9월 하순의 북산길에서 총알을 놓고 시비가 붙었던 그 인민군.
그때와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인민군복을 입고 있지 않은 것이었다. 그건 당연한 일이었다. 인민군복은 너무 피곤해서 입산 초기에 벌써 후방부에서 만든 옷이나 국방군복으로 바꿔 입기 시작했고, 굳이 인민군복 입기를 고집한 사람들도 그동안의 거친 산생활로 다 헐고 찢어져 다른 옷으로 갈아입지 않을 수 없었다. 그도 결국 북상을 하지 못했군. 그렇겠지. 도당도 염상진 동지 같은 사람도 발길을 되돌렸습니까? 그는 그동안 어느 지구에 있었을까? 찾아 헤매던 중대장은 찾은 것일까? 아이고, 어머니 나 착하셔. 동기, 외무관 동지, 나 좀 살려주시나요? 나 죽어도 어머니 있는 고향에 가서 축하시오. 그때까지만 살려주시나요? 환자트에서 터져나오는 절규였다. 의무과장이 진찰을 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조원재는 마른 침을 삼켰다. 그의 부상이 자신처럼 기적적이기를 바랐다. 그가 불러드는 귀에선 오만이라는 소리가 그리도 절망적일 수가 없었다. 조원재는 잡히는 대로 풀줄기를 뽑아 잘근잘근 씹어대고 있었다. 간호병을 앞세우고 의무과장이 트에서 나왔다. 조원재는 그쪽으로 걸음을 빨리 옮겼다. 어두워지기 전에 수술을 해야겠어. 빨리 물을 좀 끓이시오. 의무과장이 간호병에게 지시했다. 어디를 다쳤는게라? 조원재가 물었다. 오른쪽 허벅지하고 아랫배 사이에 파편이 박혔어. 얼굴이 냉정해진 의무과장의 대답이었다. 근데 어쩌고는게라? 글쎄, 위치가 고약해서 아직 잘 모르겠어. 아참, 조동무가 불 피우는 걸 좀 거들어주겠어. 하면요, 그러지라. 의무과장은 곧 트로 들어갔다. 조원재는 간호병을 제치고 연기가 나지 않게 떼죽나무를 우물정자로 걸쳐놓고 불을 피웠다. 수술기구가 끓는 동안에도 환자는 계속 신음과 함께 어머니를 외쳐 부르고 있었다. 수술기구가 트로 들어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곧 죽는 것 같은 파락적인 비명이 터져나왔다. 그 고통에 몸부림치는 처절한 비명은 끊일 줄 모르고 길게 이어지며 골짜기를 울려대고 있었다. 그 피를 토해내는 것 같은 소리의 힘으로 풀들도 떨리고 나뭇잎들도 떨리고 바위들도 금이 가는 듯 싶었다. 주먹을 부르지고 선 조원재는 하늘만 응시하고 있었다. 다른 환자들도 제각기 침묵에 빠져 있었다. 나 죽어. 어머니! 여기서 지키시라니까. 데려가시라. 그리고 비명은 뚝 끊어져 버렸다. 모두의 고개가 환자트로 돌아갔다. 긴장된 얼굴들에 의문이 서려 있었다. 죽어버렸을까? 누군가가 침묵을 깼다. 금매 그 소리가 쪽갈 요상하기는 혔는디. 누군가의 자신 없는 말이었다. 아니요, 혼질었을 것이오. 조원재의 말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완강했다. 아무도 더는 말이 없었다. 먼 산울림으로 들리던 총소리의 기세가 많이 약해져 있었다. 맑게 높아진 하늘에 날갯짓 느린 새가 서너 마리 날아가고 있었다. 옆에 산등성이를 넘어오는 바람결이 선뜻하게 느껴지면서 풀벌레 소리가 가느다랗게 울리기 시작했다. 환자트에서 누군가가 나왔다. 의무과장이었다. 조원재는 그에게로 빨리 걸어갔다. 얼굴이 땀으로 흥건하게 젖은 그는 긴 숨을 내쉬고 있었다. 어찌 됐는게라? 복막이 다치지 않길 바랐는데 상하고 말았어. 뇌출혈이 너무 심해서 어려울 것 같소. 의무과장은 먼 곳을 바라본 채 고개를 저었다. 조원재는 어깨를 축 늘어뜨렸다. 옆구리의 상처가 긴 꼬챙이로 찌르는 것처럼 뜨끔 결렸다. 그는 얼굴을 찡그리며 왼손으로 옆구리를 받쳤다. 그 인민군이 어머니를 부르는 외침이 징징하게 들리고 있었다. 그 인민군은 혼수 상태인 채 자정 무렵에 숨이 끊어졌다. 그가 남기고 간 것은 환자트에 가득한 피비린내뿐이었다. 먼동이 틀 무렵부터 땅을 파기 시작했다. 8명의 환자는 부실한 연장들을 가지고 묵묵히 땅을 파기만 했다. 연장이 시원찮아 땅을 깊이 팔 수는 없었다. 그가 실려온 가마니를 뜯어 한 자락은 깔고 한 자락은 덮었다. 조원재는 일삼아 그의 머리가 북쪽을 향하게 했다. 물론 평장이었다.
봉분 없는 그의 무덤은 산풀들로 덮였다. 동무들, 이 인민군 동무가 어디께 소리 지르는 말 다 들어줘라. 이북 동무들은 다 그리 고향 땅에 가고 잡아음수로 수천리 타양 땅에서 이리 죽어가고 있어. 그거에 비하면 고향 땅에서 죽을 수 있는 우리는 얼마나 큰 복이오. 이 점 생각해서 우리가 다 이북 동무들한테는 감정이 쪼깐석 안 좋은디 앞으로 그런 마음 다 없애고 진심으로 잘 대하도록 합시다. 조은재의 침통한 말이었다. 야, 좋은 말씀이구만이라. 지도원 동지 말씀대로 허구구만요. 누군가가 대꾸했고 다른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거렸다. 다 몸들 나서갖고 부대로 돌아가면 오늘 이약 차근하게 해서 다른 동무들도 그리하게 맹글어 주시오. 하모니라. 그리 허제라. 서너 사람이 대답했다. 조은재는 갓 피어난 억새꽃 하나를 꺾었다. 무덤을 덮고 있는 풀들 사이에 그것을 꽂았다. 같은 나이 또래인 그에게 자신이 줄 수 있는 것은 그것뿐이었다. 조은재는 흰 억새꽃이 바람결에 가벼이 흔들리는 것을 한동안 물끄러미 내려다보고 있다가 돌아섰다. 환자트에 긴급 대피령이 내려온 것은 이틀 뒤였다. 그들은 신속하게 3명씩 소조를 이루어 대피에 들어갔다. 대피령은 토벌대가 공격해오는 골짜기와 등성이에 따라 그때그때 내려오고는 했다. 만일의 위험에서 환자들을 보호하자는 것이었다. 그동안 2차례의 대피 경험이 있어서 그들의 신속한 움직임에는 여유가 있었다. 그들은 승리고지 산마루를 넘어 산골짜기를 타고 내려갔다. 토벌대는 해방구에서 공격해오는 것이고 아직도 해방구를 사이에 둔 공방전은 계속되고 있었다. 저 그 양쪽 등석에서 싸움이 붙을 것인 게 요 골장 밑으로 퍼져서 피하시오. 그거 저 등명산 새끼맹키로 생긴 고지를 우리가 점령하면 만세 둔, 걔들이 점령하면 만세 헌분을 부를 것인 게 그 신호 듣고 움직이리시오들. 선요원이 길을 바꿔 떠나며 남긴 말이었다. 그들은 각기 조별로 분산했다. 조장인 조원재는 은신처를 찾으며 비탈을 내려갔다. 왼손으로는 옆구리를 받치고 있었다. 그의 뒤를 따르고 있는 2 사람은 똑같이 다리를 절룩거리고 있었다. 하나는 무릎뼈 부상이었고 또 하나는 발목뼈 부상이었다. 조원재도 몸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했지만 걷는 것은 그중 나은 편이었다. 조원재는 골짜기가 휘어져 돌며 다른 산줄기와 만나는 지점에서 발을 멈추었다. 만일 토벌대가 골짜기를 타고 내려오더라도 곧 옆의 산줄기로 붙기 위해서였다. 키 작은 잡목들 사이에 풀덤불을 헤치고 들어가 자리를 잡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골짜기 위에서 총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조원재는 눈을 감았다. 총소리의 울림이 유난스러웠다.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양쪽 등성이에서 마총질을 해대기 때문인 것 같았다. 거리상으로는 멀지만 지형적으로는 총알들이 난무하는 아래에 앉아있는 형국이었다. 토벌대가 해방구 쪽에서 공격을 하고 이쪽에서 승리구지를 비롯한 외곽구지 밖에서 전투를 벌이는 것은 해방구를 다 잃은 것이나 마찬가지 아닌가? 해방구를 다 잃게 되면 투쟁할 산이 얼마든지 남아있지만 투쟁은 그만큼 어렵고 불리하게 될 것은 분명하다. 식량 확보도 그렇고 그 많은 비무장 대원들의 보호도 그렇고 또 사기에도 영향이 미칠 것이다. 자꾸만 물을 잃어가는 고기들이 아닌가? 해방구를 장악했던 투쟁의 1년, 어쩌면 적들의 그 막강한 화력 앞에서 그 세월은 기적처럼 길었는지도 몰랐다. 그동안 부당 전체에서 죽어간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반 가까이 죽지 않았을까? 아니, 반이 넘을지도 모른다. 돌림병 재기울로 그리 떼죽음을 당했고 또 싸우면서 수없이 죽어가지 않았나? 반으로 잡아도 그 수가 얼마인가? 10,000 명은 죽은 것이다. 정규군이 아닌 인민들이 그렇게 죽어간 것이다. 그들은 왜 그렇게 죽어간 것인가? 더 말할 것도 없이 인간 해방의 역사를 위해, 인민 해방의 세상을 위해 그들은 짓밟히는 인간으로 주저앉아 있지 않고 스스로 전사가 되어 불의의 역사와 맞서 싸우다가 죽어간 것이다. 빨치산, 자각한 인민들이 전사로 뭉쳐진 덩어리, 강제가 없는 그 자주적 군대는 가장 순수한 혁명의 동력이고 바로 인민의 역사 그 자체인 것이다. 그들의 피는 가장 순결하고 가장 뜨겁다. 그래서 그들이 죽어가면서 뿌린 피는 고교라고, 그 피는 참다운 인민 역사를 키운다. 그리고 그 역사는 기필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
그 역사의 성취를 위해 몸 내던져 죽어간 인민 전사들은 전남 도당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뿐 도당마다 다 있는 것이다. 그 수를 다 합치면 도대체 얼마나 될까? 수만 명. 그러나 아직 투쟁은 끝난 것이 아니다. 투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그 빨치들이 그랬던 것처럼. 앞서 죽어간 수많은 동지들의 죽음을 건 투쟁뿐이다. 투쟁을 통한 죽음은 의무가 아니다. 앞서간 동지들이 보여주었듯이 그건 고난이다. 인민해방의 역사를 창출하기 위한 고난이다. 조원재는 언제나처럼 감정이 뜨거운 소용돌이가 일어나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눈을 꼭 감은 그의 입에서는 무엇인가 억눌린 소리가 무슨 신음처럼 되게 흘러나오고 있었다. 총소리들이 강약의 물고비를 이루며 계속 울리고 있었고 사람들의 외침이 가끔씩 그 사이에 섞이고 있었다. 인자 저 잡너러 새끼들이 공화국 시간도 안 무서워한단께로. 조원재의 왼쪽에 쪼그리고 앉은 남자가 낮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기운이 시렸다. 그것 아니겠소? 맞은쪽에 앉은 남자가 말을 받았다. 저 잡것들이 갈수록 심이 씨지는 모양인데 언제 그 좀 그럴게라. 금매 말이오. 영 지랄 같은 일인데 그것을 어찌 알겠소? 휴전을 헌다 했었는데 휴전이 되면 그 짝 병력이 이 짝으로 왈칵 내리밀리는 것 아니겠소? 그럴란지도 모르겠소. 그리 되면 우리가 큰 탈나볼 것인데 어쩌제라. 조원재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길이 왼쪽 사람에게 박혔다. 그리고 눈동자가 오른쪽으로 느리게 움직였다. 동무들, 조원재의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다. 동무들은 앞날이 걱정인 모양인데 그래 걱정할 것도 없어. 우리한테는 당이 있고 한권에 목숨 걸고 싸우는 동지들이 있어. 근데 무엇이가 걱정이고 무엇이가 겁나시오? 물론 동무들 맘 모르는 것이 아닌데 목숨이 위태워지면 겁 안 먹을 사람 이 세상에 하나도 없을 것이오. 그러나 그것이야 지 욕심밖에 못 차리는 쫌뺑이 새끼들이 흐는 짓거리고 동무들이야 셋이상 맹글었다고 총 들고 나선 전사들 아니오. 그러면 우리보다 먼저 죽어간 동지들을 생각해 보시오. 그 동지들이 재수가 없어서 먼저 죽었겠소? 명이 짧아서 먼저 죽었겠소? 그것이 아니오. 그 동지들은 우리를 대신해서 먼저 죽어간 것이오. 우리한테 날라오는 총알을 그 동지들이 먼저 맞고 죽었다 그것이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찌하겠소? 그 동지들 원수를 갚아야 쓸 것 아니겠소? 그 원수들이 또 우리를 죽이려고 덤비는데 맞대거리로 싸워야 쓸 것 아니겠소? 셋이상 맹글기 바랬듯 뜻 못 이루고 원통하게 먼저 죽어간 동지들이 시방 이골짝 저골짝에서 우리를 뻔하게 쳐다보고 있어. 그리고 당도 근제오고 모든 동지들도 용맹스럽게 싸우고 있어. 동무들은 어찌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조원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열성적이고 간절하게 말하고 있었다. 지도원 동지 면목이 없구만이라. 지도원 동지 다시는 고는 짜자는 소리 안 하겠구만이라. 두 사람은 고개를 숙였다. 조원재는 그들의 손을 덥석 잡았다. 동무들 믿으시오. 우리가 바라는 세상에 꼭 올 것인께 그것을 믿고 용감하게 싸웁시다. 그러다가 죽으면 아까울 것이 무엇이가 있어. 우리 뒤에는 또 우리 뜻을 따라 싸우는 동지들이. 지도원 동지 저 만세 소리. 오른쪽 대원의 다급한 말에 조원재는 말을 중단했다. 그리고 깜짝 놀라며 물었다. 만세 소리? 야 만세 소리가 났구만요. 몇 분이요? 두 분인데요. 틀림없소? 조원재의 얼굴은 긴장되어 있었다. 말에 취해 그 소리를 놓치고 말았던 것이다. 그럴 것인데요. 그 대원은 약간 더듬한 얼굴이 되었다. 조원재는 미심쩍어 골짜기 위쪽으로 귀를 기울였다. 총소리가 거친 그쪽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만세는 약속대로 한 차례 불렀으면 그만이지 계속 부를 리가 없었던 것이다. 갑시다. 우리가 이겼는갑소. 조원재는 풀던 불을 헤쳤다. 조원재는 당원이면서 정치 지도원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다시 앞장섰다. 아까 피신을 하려고 골짜기를 내려갈 때보다는 다시 올라가는 것이 한결 마음도 몸도 가벼웠다. 조원재는 빨리 걸으면서도 물들기 시작하고 있는 나뭇잎들과 언제나 감탄할 수밖에 없는 맑고 푸른 하늘을 눈에 담으며 벌써 가을인가? 하는 감정의 파문이 일어나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골짜기를 절반쯤 넘어섰을 때였다. 앞에 인기척을 느끼며
조원재는 반사적으로 발을 멈추었다. 아니나 다를까 숲 사이에서 사람의 모습이 불쑥 나타났다. 아니, 저게 뭔가. 조원재와 두 사람은 딱 굳어지고 말았다. 20여 미터나 될까 비탈 저 위에서 까딱까딱 손짓을 하고 있는 것은 경찰이었다. 여기야, 이리 와, 이리. 총을 세워 들고 있는 경찰은 빠른 손짓과 함께 낮춘 소리로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헛것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경찰은 비무장인 자기네들을 자수자로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조원재는 퍼뜩 깨달았다. 우측 사면! 조원재는 돌아서며 외쳤다. 그리고 뛰기 시작했다. 서라! 안 서면 쏜다! 뒤에서 외치는 소리였다. 세 사람의 귀에 그 말이 들릴 리가 없었다. 세 사람은 마치 성한 사람들처럼 오른쪽 비탈을 향해 제각기 내달리고 있었다. 조원재의 옆구리를 받치고 있던 왼쪽 팔은 오른쪽 팔과 똑같은 모양으로 힘차게 엇갈리며 허공을 쳐내고 있었고 두 사람의 발도 절룩거림 없이 길도 없는 비탈진 땅을 박차대고 있었다. 세 사람을 향해 총을 쏘기 시작했다. 그들의 뜀박질은 더 빨라지고 있었다. 총소리는 더 많아졌다. 그들의 옆이고 뒤에 총알이 푹푹 박혔다. 그때 오른쪽 등성이에서도 총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여럿의 목소리가 합쳐져 외쳐댔다. 이 새끼들아, 쏘지 마라! 환자다! 환자다, 환자! 쏘지 말아라! 그 외침이 조원재의 가슴을 콱 막히게 했다. 그는 눈물이 울컥 솟는 것을 느꼈다. 동지들! 그는 아침해가 솟을 때와 같은 생명의 벅찬 전율을 느꼈다. 그는 동지들을 향해 더 세게 달리고 있었다. 이 새끼들아, 쏘지 마라! 환자야! 더 세게 뛰어! 영차! 오른쪽 등성이에서는 총소리와 함께 이런 외침과 응원이 뒤섞이고 있었다. 그리고 비탈로는 너도 사람이 총을 난사해대며 달려 내려오고 있었다. 환자 구출에 나선 돌격대였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조원재를 끌어안았다. 조동마, 나 눈앞에서 조동무를 죽이는 줄 알았어. 그 사람이 격하게 한 말이었다. 조원재는 비틀거리며 그 사람이 연대장 이태식인 것을 알아보았다. 나 동상 어제 동상. 평소에 이태식이 농담처럼 하곤 했던 말이 떠오르며 조원재는 눈물이 울컥 솟았다. 연대장 동지! 조원재도 이태식을 끌어안았다. 강철 말고도 백아산 호랑이라는 또 다른 별명을 지닌 이태식의 눈에 눈물이 얇게 번지고 있었다. 이태식의 부축을 받으며 등성이로 올라와서야 조원재는 옆구리가 견딜 수 없도록 아픈 것을 느꼈다. 아물었던 상처가 다시 터져버린 것처럼 쑤시고 화끈거리고 쥐어짰다. 몸을 잔뜩 웅크인 채 옆구리를 감싼 그는 어이없는 쓴웃음을 짓고 있었다. 그 목숨을 건 한바탕 굿은 물론 신호를 잘못 들어 그렇게 된 것이었다. 나가 어째 찾아가 보고 잡은 맘이 없었을 것이오. 맘이야 하루에도 10분도 더 일어나도 투에 어디 조동무 혼자뿐이간디. 난 부하들도 있는디 조동무한테만 편하게 할 수 없는 일이고 아픈 네가 애지간하면 투에서 나오재 그려. 신색이 많이 상했는디 위험실은 곱이 넘겼으면 그 다음부터야 먹는 것이 시일해야 병도 얼른 낫고 사람 몸도 지대로 보존하는 법이오. 후방부에서 지 아무리 열성으로 묵을 것을 낸다 해도 그곳이 어디 부대하고 될 것이나 있간디. 다 아는 일이지만 부대야 움직이다 보면 과할 것도 생기기도 한게 의무 과장하고 의논해서 하루라도 얼른 나오도록 혀. 조동무. 이태식이 헤어지기 직전에 간곡하게 한 말이었다. 환자트에 돌아와 보니 아물었던 옆구리 상처는 손가락 길이만큼 다시 터져 있었다. 굳어진 피를 물고 벌어져 있는 상처를 내려다보며 조원재는 그래도 그만하기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흉터의 길이가 한 뼘이 넘는 중에서 가운데가 그 정도 벌어지고 목숨을 구한 것을 생각하면 별로 억울할 것이 없었던 것이다. 옆구리의 흉터는 자신이 보기에도 끔찍하고 흉측스러웠다. 총알이 헤집고 지나간 자리는 푹 패인 채 살이 우둘투둘하게 되어 암으로 붙어 있었다. 그리고 그 색깔이 다른 피부와 달리 거무직직하게 붉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물린 자리는 주위의 살을 잡아끄는 꼴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주위의 살은 구겨지고 접혀지듯 하며 울퉁불퉁해져 있었다. 그러니까 흉터는 총알이 지나간 자리만이 아니라 그 주위까지도 흉터인 것처럼 보여
엄청나게 크다는 착각을 일으키게 했다. 상처가 그렇게 못난 것을 조원재가 불평하자 의무과장은 의학 치료를 못하고 자연 치료가 되어 그렇다며 민망하게 웃었다. 더 무슨 약물 치료를 못하고 있는 형편이니까 환자한테 머무는 건 요양치료 정도인 셈이죠. 이 상태에서 부대로 돌아가는 건 별 무리가 없지만 아문 자리가 그리 됐으니 붕대로 감고 여기서 한 사나흘 더 지내다가 가는 게 좋을 것 같군요. 그 자리가 다시 빨리 아물어야지 무리해서 움직이다가 덧나기 시작하면 참 곤란해집니다. 의무과장의 말이었다. 조원재는 그 말을 따르기로 했다. 떠나는 것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통증이 심해 떠나라고 해도 떠날 수가 없었던 것이다. 함께 변을 당한 두 사람도 상처에 통증이 도져 끙끙 앓아대고 있었다. 그런데 만세 소리를 잘못 들었던 사람이 더 심하게 앓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 조원재는 그의 옆모습을 보며 그저 비식하게 웃고 있었다. 그는 벌써 다른 환자들에게 한바탕 면박을 당했던 것이다. 그 사람의 실수는 세 사람이 죽을 수도 있었던 위험천만한 것이었지만 결과가 무사하게 된 이상 굳이 들줄 것이 없었다. 그리고 그의 실수를 따지자면 궁극적인 책임은 조장인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조원재는 잘 알고 있었다. 그때의 상황이 어쨌든 간에 만세 소리를 놓친 것도 그렇고 직접 확인이 안 된 상태로 행동을 개시한 것도 그랬다. 조원재는 사흘 뒤에 환자틀을 떠났다. 10월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동안 한 달 반이 지나가 있었다. 한 달 반이라는 시간 감각은 별것이 아닌데 그동안에 일어난 시각적 변화는 엄청났다. 짙푸른 녹음을 헤치며 환자틀을 찾아들었는데 그 녹음이 단풍 드는 것을 보면서 환자틀을 떠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부대로 돌아오니 더 크고 많은 변화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첫 번째가 부대원들의 얼굴이 너무나 많이 바뀌어 있었다. 보이지 않는 얼굴들은 딴 부대로 간 것이 아니라 그동안 죽어간 것이었다. 그 다음이 지구 재편성이었다. 그건 다시 말해 비무장 대원들을 지리산으로 피신시키는 작전이었다. 각 지구의 해방구가 유린되면서 비무장 대원들의 보호가 어렵게 되자 취해지는 불가피한 조처였다. 여순 항쟁 때 그러했듯 지리산은 또 피신투쟁지로 선택된 것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지난 9월 20일에 이승만이 휴전 수락 4대 원칙을 내놓았다는 사실이다. 정전 반대 국민대회를 극성스럽게 열어대던 그 영감이 휴전을 수락하기로 마음을 바꾸었다는 것은 자신들의 투쟁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정치 국면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휴전 수락 4대 원칙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조원재는 하늘을 보고 한참이나 웃어야 했다. 중공군 철퇴, 북한군 무장 해제, UN 감시아 총선거, 휴전 조건 동의기간, 회담 종결기한 설정이 그것이었다. 이승만의 그 원칙을 뒤집어놓고 보면 남쪽에는 유엔군 주둔, 남한군 무장 유지, 유엔 보호와 강압 선고가 되었다. 휴전 협정의 협정이란 말 뜻을 최소한이나마 안다면 그따위 잠꼬대 같은 일방적 주장은 내놓을 수 없는 일이었다. 자기의 권력 장악과 그 유지를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서슴지 않는 파렴치하고 뻔뻔스런 늙은이의 또 다른 작태를 보며 조원재는 옆구리가 결리도록 헛웃음을 칠 수밖에 없었다. 끝으로 네 번째의 소식은 너무나 통쾌했다. 그러나 통쾌한 만큼 실망을 해야 하는 이야기였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신화적인 인물인 이현상의 부대 남부군의 곡성읍 전체와 그 인접지역 점령에 대한 것이었다. 근께로 9월 30일 자정에 남부군이 우리 도당 153 부대하고 합동작전으로 곡성을 들이쳤는디 새벽까지 깨끔하게 읍내를 묵어불고 오곡지사까지 손안에 넣었구마. 구례 쪽이고 남원 쪽이고 지련이란 지련 남부군 손에 다 맥히고 곡성은 완전하게 해방구가 된 것이지. 시뻘건 대낮에 신장로를 턱턱 맞고선 남부군들을 본게 그 배포하고 영감스러운 모양이 참말로 기맥히더만. 소문에 듣던 대로 천하무적이란 말이 바로 저것이구나 하고 탐복이 절로 나왔지. 금매 곡성으로 진격함서로도 대낮에 행군을 했단께 무슨 말을 더 허겄어. 말치산이 밤 손님이란 말을 싹 뒤집어 본 것이지. 근데 남부군 작전은 곡성에서 끝난 것이 아니었어. 곡성 다음으로 광저를 치고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 백아산 지구도 합동작전에 나서려고 단단하게 준비를 했지. 광저를 새로 접수한다고 생각할게 그 심정을 참말로 말로 다 할 수가 없더란 말시. 대원들이 모다 새 기운을 차리고 나서는데 만부군이 따라 없었지. 근데 말이여, 본시 곡성 것들이 싹스 없이 경찰 쪽에 많이 붙고 보트에도 진로 협조를 안 하는 늦어겁나 땅 아니더라고.
요번 참에도 그 행투를 또 부려서 젊은 놈들이 경찰하고 붙어서 저항을 벌인 것이여. 경찰에, 의경에, 청년단에 새로 붙은 놈들까지 합친 게 그 수가 수백 명인디. 요것들이 여기저기서 찝쩍거리고 댐빈게 광주로 치고 들어가기 전에 그것부터 쓸어야 할 것 아니라고. 그러다 본 게 쌈 걷지도 않은 쌈을 흔히라고 하루가 꼬박 지낸 것이지. 그러고 있는 판에 얼토당토 않은 일이 터져버렸어. 금매 남한 쪽에서 경찰 전투사령부 병력이 기차로 느닷없이 곡석 읍내로 들이닥쳐뿐 것이오. 그 가당찮은 일이 어찌 벌어졌냐 하면 외곽 방어를 맡고 있던 남부군 일부가 마음을 통 놀고 놀고 있는 새에 기차가 통계아뿐 것이더라 그 것이오. 기차에서 쏟아진 적들이 공격을 해대는 데다가 전당 경찰국에서 또 기동대가 몰아다친 것이로구만. 그런 게 남부군은 두 배로 갈라져서 협공을 당하는 꼴이 되어뿐 것이지. 행편이 그리 된 게 남부군이라고 어찌겠어. 병력도 화력도 딸린 게 도로 지리산으로 물러선 것이지. 이태식이 허탈한 얼굴로 쓴웃음을 지었다. 참 맥빠지고 싱겁게 대해버렸으니 그 시다는 남부군이 어째 본전치기도 못되는 그런 일을 했는지 모르겠소. 조언제도 넓은 입맛을 가셨다. 지내놓고 찬찬히 따져본 게 남부군 작전에 문제가 많아. 경찰이 그리 빠르게 양쪽에서 들이닥친 것은 남부군이 대낮에 행군을 한 것 땜시오. 자신에게 행동하는 것이야 좋은디 그것이 적을 끌고 댕긴 꼴이 되어버렸소. 그리고 그리 쉽게 물러설면서 저기 날로 시작하는 판에 뭘라고 곡성을 쳤나 그것이지. 남북의 실력을 한 번 배제하는 것이면 몰라도 이문 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작전은 빨치상 기본 전술에도 어긋나는 것이로구만. 남부군을 새로 발색했어. 이태식은 아주 못마땅한 기색이었다. 근데 말이오, 싸움이 다 끝난 것도 아닌데 기차가 다 통과도록 방어를 호술하게 한 남부군도 우습고 적진으로 무작정 들이닥친 경찰도 우습고 그렇구만이라. 바보하고 붙은 싸움에서 더 바보가 이게 뿐 것이 요번 참쌈이시. 이태식의 일갈이었다. 조계산 지구도 지리산으로 피신시킬 비무장 대원들을 편성하느라고 한창이었다. 비무장의 범위는 원시무장까지 포함시켰다. 그러나 비무장 대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보내지는 않았다. 일단 그 원칙을 정해놓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그래서 무장대원과 비무장대원이 바뀌는 경우도 덜어 있었다. 무장대원이 지리산으로 가기를 원하면 무기를 반납하고 비무장대원이 되었고, 비무장대원이 지리산으로 가기를 원하지 않으면 무장대원으로 총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별로 많지 않아 부대 편성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 비무장대원들의 지리산 이동은 단순히 피신만이 목적이 아니었다. 그건 모든 지구의 투쟁력 정예화였다. 토벌대의 세력 확산으로 해방구들을 잃게 되고 그에 따라 신속한 기동성을 발휘하는 산악 이동 투쟁이 본격화되었다. 그런데 해방구의 투쟁 인민들까지 포함한 비무장 병력을 전투대마다 안전지대로 이동시키고 보호해야 했다. 그러다 보니 하나의 연대는 보통 그 연대의 병력보다 두세 배가 많은 비무장들을 이끌게 되었다. 그건 이동투쟁의 생명인 기동성을 약화시키는 결정적 요인이었다. 기동성의 약화는 곧 전력의 약화였으며 또한 전투 중에도 그들을 보호해야 했으므로 실질적인 전력 약화도 초래되고 있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그런 방법은 언제 커다란 인명피해를 입을지 모를 위험을 안고 있었다. 화선투쟁에 나선 무장대가 무너지면 그 보호를 받고 있는 비무장대가 따라서 결정적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런 투쟁을 2달 가까이 해온 결과 도당은 지리산 이동을 결정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이동과 함께 또 한 가지 일이 추진되고 있었다. 20대 초반의 젊은 대원들을 대상으로 간부 양성을 위해 대학생들을 뽑았다. 지리산에는 단기 과정에 당학교, 군정대학, 의과대학이 설치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건 장기 투쟁에 대비해 안전지대인 지리산에서 간부를 길러내자는 계획이었다. 자원과 추천의 두 방법으로 젊은 대원들은 그 길을 나서고 있었다. 천동무, 동무도 지리산으로 가는 거이 어쩌겠소? 어느 날 하대치가 천전바구를 조용하게 불러 한 말이었다. 야? 지리산이라고라? 천전바구가 화들짝 놀랐다. 아니 어째 그리 놀래보고요. 나알라 깜짝이었구만. 하대치는 가볍게 혀를 차며 씩 웃었다. 제가 무슨 과오 범했는 게라? 천전바구는 하대치의 친근한 웃음은 아랑곳 없이 긴장되어 있었다.
그 무슨 생뚱한 소리요? 하대치가 정색을 했다. 지를 비무장맹글라고 그러신 게라. 그런 것이 아니고 천동무 보고 대학상 되어보는 이야기요. 야? 치과점 것이 뜬금없이 무슨 대학생이라. 천전바구의 얼굴이 이젠 어리둥절하게 변해 있었다. 그것이 무슨 말인고 허니 지리산에 대학이 서너 개 있는디 천동무가 갈 아주 마땅한 대학이 하나 있어. 그것이 군정대학이라는 것인디 거기서 공부하고 나오면 천동무가 영상진 대장맹키로 대고 잡아오던 질이 환원히 열리게 되어본 것이요. 어쩌요? 금이요. 학교는 문득도 못 밟아보고 포도시 글이나 깨친 짓 같은 것이 어쩌큰 대학생이 되고는 게라. 맥없이 뱁새가 황새 따라갈라다 가랭이가 찢어지잖아. 천전바구는 고개를 저었다. 어허, 천동무, 동무는 아직도 그 못된 그 무엇이냐 이 계급적 피해 의식을 청산하지 못했어. 무학자에서 당원까지 된 몸으로 그것이 무슨 못난 소리요? 동무 자격이야 당이 인정한 것인께 가서 잘 배워갖고 당당하니 영상진 대장 같은 인물이 되게 해보시오. 그건 하대치가 진정으로 바라는 바였다. 지난날 염상진이 자신을 이끌어 주었듯이 자신은 천전바구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베풀어 주고 싶었던 것이다. 그건 염상진의 되풀이된 다짐이기도 했다. 끝없이 뒤따라오는 사람들을 위해 진심으로 봉사해야 한다. 인간 사업 없이는 당도 혁명도 해방도 없다. 하나의 적을 무찌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한 인간에 대한 사업이다. 적의 척결과 인간 사업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당의 2대 사업이다. 염대장 동지께서 지리산으로 가신단가요? 천전바구가 뚜벅 물었다. 여구는 어쩌고? 허먼 연대장 동지가 가시는 게라? 나도 안 가는디. 그러면 지도 안 가겠어. 천전바구의 태도는 단호했다. 천동무. 하대치가 입을 열기 바쁘게 천전바구가 말허리를 자르고 들었다. 치마마 한가덕으로 딱 정해줬으니까 더 말심해도 소양없구만이라. 두 동지 옆에서 한 발도 안 뜰 참깨라. 참, 저 고집통머리 너무 없는 저놈의 점담스근가 어쩐가. 하대치는 웃을 수밖에 없었다. 그 일은 어디까지나 순조롭게 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다. 또한 천전바구의 완강한 태도에서 하대치는 어떤 뜨거운 믿음 같은 것을 느끼기도 했다. 군정대학을 가기 위해 지리산으로 들어가는 것은 당원으로서의 내일을 보장하는 것이면서 당장의 위험을 피하는 길이기도 했다. 천전바구는 그 정도를 모를 리가 없는데도 망설이는 것 없이 그 길을 마다했던 것이다. 장흥 유치지구에서 이해룡이가 도착할 날이었다. 그저께 안창민에게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뒤로 하대치는 지난날 씨름대회를 기다리던 심정으로 이틀을 보내고 있었다. 그와 헤어진 것이 꼬박 1년 세월이었다. 산생활 1년 동안에 한 번도 만나지 못한 것이 무척이나 오래 헤어져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다. 나날을 위험 속에서 살다 보니 그런 느낌이 드는지도 몰랐다. 이해룡은 해질녘이 다 되어 안창민과 함께 나타났다. 하동무, 나요 이해룡이. 두 팔을 쫙 벌린 이해룡이 소리쳤다. 와, 이동무. 하대치도 맞받아 소리치며 그에게로 달려갔다. 그들은 서로 얼싸안았다. 왔다, 보고 잡아 죽을 뻔했어. 이도령께 들리는 춘향이 매음이 나만 했을랍디여. 하대치가 반가움이 출렁거리는 소리로 이해룡을 불끈 들어올렸다. 그 황석이호는 여전하군요. 이해룡이 고개를 젖히며 크게 웃었다. 참 해도 너무합니다. 남자끼리 좀 기다린 걸 가지고 춘향이까지 팔아먹습니까 그래? 웃음 띤 안창민이 하대치에게 눈총을 보냈다. 안동무, 섭한 소리 마시오. 이도령하고 춘향이야 하루밤 정통은 풋정이고 우리야 목심 한 끈에 내걸고 싸운 짠득짠득한 갱여정인께. 이해룡을 내려놓은 하대치가 지체할 것 없이 대거리한 말이었다. 아이고 그리 말하면 내가 손발 들었소. 안창민이 팔을 드는 신용을 하며 물러섰다. 객담으로 하대치의 입심을 이길 재간이 없었던 것이다. 이동무, 얼굴이 어째 그 뒤였소? 하대치가 느닷없이 소리질렀다. 그는 그때서야 이해룡의 얼굴을 제대로 보게 되었던 것이다. 뭐 이거 별거 아니요. 이해룡이 왼쪽 볼을 손바닥으로 쓱 문지르며 말했다. 아닌디, 많이 상했는디.
뭐지? 해피로그 얼굴이여. 큰일 날 뻔했구만이. 얼굴을 잔뜩 찡그린 하대치는 고개를 저으며 혼잣말하듯 하고는 에이, 빌어먹을. 머리 좀 똑똑하게 봅시다. 이해룡에게로 다가서며 혀를 차댔다. 이해룡의 왼쪽 볼은 푹 패인 채 번들번들한 흉터가 길게 자리 잡고 있었다. 왼쪽 볼은 그 흉터가 다 차지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참말로 언제 이리 됐습디요? 시부랄 놈들이 그 좋던 인물을 열이 망쳐 부렸구만 그려. 하대치는 빠드득 이빨을 갈아붙이더니 또 혀를 차댔다. 지난 4월 달에 그리 됐어요. 이해룡은 그저 싱긋 웃으며 대답했다. 오야, 그때 쌈판이 컸잖아. 총알입디여, 파편입디여. 총알이었어요. 왔다며 큰 탈날불이었네. 아, 총알이면 이만하게 참말 요행이요. 그렇죠. 운이 좋은 셈이죠. 이해룡은 얼굴이 그리 흉하게 망가진 것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어쨌거나 그 좋던 인물이 너무도 아깝게 되었소. 하대치는 아직 장기도 안 간 나이에. 하는 말을 꿀떡 삼키고 있었다. 아깝기는요. 얼굴 뜯어먹고 사는 악극단 배우도 아닌데요. 이게 다 인민의 훈장이고 빨치산의 훈장 아니겠소? 아이, 진짜 빨치산 같지 않아요? 이해룡이 두 손을 허리에 걸치며 가슴을 펴보였다. 그런 이해룡의 모습은 전과 다르게 훨씬 억세고 강해 보이기도 했다. 아주 당당하고 용맹스러워 보여. 어쨌거나 이동무가 그리 화통하게 생각한 게 옆에 사람도 마음이 시림스러움도 좋요. 그리 맘무기가 쉬들 않은디. 하여튼지 간에 이동무가 멋지고도 장은 사나이요. 장하긴요. 의당 그리 생각해야죠. 이해룡이 담배 쌈지를 꺼냈다. 자, 저쪽으로 앉읍시다. 그래야 담배도 말고 다리도 쉴 테니까. 안창민이 움막 쪽으로 발을 옮겼다. 세 사람은 움막 안에 자리를 잡았다. 통나무로 기둥을 얽어 세우고 지붕을 억새와 풀로 위장해 덮은 움막이 해방구를 잃은 것을 실감시켰다. 그 임시 방편인 움막은 구빨치 투쟁을 겪은 그들에게는 친숙한 것이기도 했다. 이지숙 동무도 부를 것인지 그렸소. 이 동무가 얼마나 반가워라 할 셈인디. 하대치는 안창민과 이해룡에게 동시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며 이렇게 말했다. 안창민과 이지숙을 한 번이라도 더 같이 있게 해주고 싶었던 것이다. 보트에서 묻어들어온 분통을 굳이 이지숙에게 갖다 주었던 것도 안창민을 만날 때 쓰라는 뜻이었었다. 이지숙이 무색해할까봐 그 말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그거 좋은 생각이요. 당장 부릅시다. 어디 있는지 하동무 연락병 띄울 수 있어? 이해룡이 반색을 했다. 아니요. 내일 만나도록 합시다. 지리산으로 떠나는 걸 최종 점검하기 위해 총사에서 염상진 동지가 내일 오도록 돼 있어. 그때 한꺼번에 다 만나는 게 좋을 것 같군요. 안창민의 말이었다. 글쎄, 그럼 옛날 군당 간부 회의가 되겠군요. 이해룡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여도 오판돌 동무가 빠지더라. 하대치가 중얼거리듯 말했다. 참, 오동무는 돌아온 만났나요? 그쪽 사업은 좀 어떤지. 안창민이 이해룡에게 눈길을 주었다. 예, 가끔 만났는데 군당도 형편이 좋지가 못합니다. 왜 안 그렇겠어? 항시 지구보다 먼저 당하는 게 군당 아니요. 안창민의 얼굴에 침울한 기색이 드러났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리산으로 빠지는 게 괜찮은 방법일까요? 이해룡이 마리담배에 침을 묻히고 나서 물었다. 글쎄요. 지금 상황으론 무모한 인명 손실을 막기 위해 그 방법밖에 더 있겠어. 이동무 생각엔 마땅찮은 모양이죠. 나라고 무슨 방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내 경험으로 봐서는 별로 좋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게 뭐냐고 안창민이 눈으로 물었다. 겨울이 곧 닥칩니다. 11월부터 얼음이 얼기 시작해서 다음해 4월까지 가니까 지리산의 겨울은 반년인 셈입니다. 거기다가 산간 마을들은 1948년 말에 거의 다 소개시키고 불질러 버렸습니다. 많은 인원의 추위와 식량난이 동시에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도 앞으로 토벌대가 투입되기는 마찬가지겠죠. 예, 이동무 지적이 적절한 것 같소. 도당에서는 그런 문제점들이 검토된 것 같은데 그러나 일단 이동을 결정한 모양이요. 현재 위기를 넘기는 데는 그래도 그게 최선이니까 말이요. 혹시 그 결정에 이현상 선생 부대가 지리산에 도착한 것과 관계가 있는 건 아닙니까? 글쎄요. 도당에서 그 점을 얼마나 고려했는지는 전혀 모를 일이요. 나 혼자 생각인데 위원장 동지의 평소 태도로 보아 별다른 연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이해룡은 더 말이 없이 담배만 깊이 빨고 있었다. 어째 마음이 껄쩍지근허요? 하대치가 담배 연기로 눈을 찡긋거리며 이해룡을 쳐다보았다. 아니요. 내가 가게 되니까 그저 한번 생각해본 문제죠. 이해룡은 자리를 고쳐 앉으며 가볍게 대꾸했다. 그는 새로 편성된 지리산 지구로 가기 위해 조계산 지구에 들른 것이었다. 도당에서는 지리산 경험자들로 간부 편성을 하고자 했다. 학병을 피해 지리산에서 생활했던 그는 적임자가 아닐 수 없었다. 그는 유치지구와 조계산 지구의 비무장 대원들을 이끌고 지리산으로 갈 참이었다. 염상진 동지가 같이 가시면 좋았을 텐데. 이해룡이 담배를 끄며 뇌었다. 도당 문제가 더 급해나서 염동진은 움직일 수가 없는 모양이고 아마 김 수장께서 같이 가실 것 같소. 안창민은 이해룡의 마음을 헤아리며 말했다. 김 소장이요? 김범준 소장 동지 모르시오? 그 왜 김범우라는 사람... 아, 예, 알아요. 그분이 도당에 계신다면서 어쩐 일인가요? 사령관을 맡게 되십니까? 이해룡이 관심을 나타냈다. 그것까진 잘 모르겠으면 하여튼 이번에 도당을 뜨시는 것만은 틀림없어. 그분이 사령관을 맡으시면 아주 괜찮겠는데요? 투쟁 경력이 굉장히 혁혁하시던데 그런 분 밑에 있으면 힘이 절로 나죠. 이해룡은 금방 힘이 절로 나는 것처럼 눈을 빛냈다. 그럴 가능성이 많으니까 내일까지 기다려 봅시다. 안창민은 전혀 자신이 없으면서도 이해룡의 기분을 생각해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그런 눈치도 모르고 하대치가 뚜벅 말을 내놓았다. 인민군 소장이신디 어찌 지구사령관에 어울리건게라. 그는 가당치 않다는 듯 고개를 내둘렀다. 글쎄요. 그것도 그렇군요. 도당 총사령관이면 몰라도 지구사령관이면 좀 곤란하겠는데요. 계급과 직책이 제대로 어울려야 하는 건데. 이해룡은 하대치의 말을 수긍하며 실망스러운 기색을 내비쳤다. 아니요. 그건 꼭 그렇지가 않소. 지금 하는 말은 사무적인 경우에 한해서 그렇고 문제는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서 무슨 말인가 하면 김 소장 동지께서는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만 하면 계급에 상관없이 무슨 일이든 맡으실 분이다. 그런 말이요. 그분은 그동안 단 한 번도 당신의 투쟁 경력을 자랑한 적도 없고 계급을 내세운 일도 없고 오로지 사업에 유익한 입장에서만 일을 가리지 않고 한다고 그 인품이 알려져 있어. 그 좋은 예가 도당 위원장의 뜻에 따라 남의 여단장의 일을 해결하려고 나서서 끝까지 애썼는데 일이 잘 풀리지 않고 결국 남의 여단장이 총살을 당하게 되자 그분은 다 내 잘못이다 하며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자신의 능력 부족으로 남의 여단장의 마음을 돌리지 못해 죽게 만들었다는 자책이었다는 거예요. 남의 여단장에 대해선 비난은 물론이고 비판도 한마디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당성만 가지고 될 일이겠소. 안창민은 무척이나 진지하게 말하고 있었다. 그의 태도에서 김범준에 대한 존경이 숨김없이 드러나고 있었다. 예, 그런 분이시군요. 이해룡은 한참이나 고개를 주걱거리다가 그런데 말입니다. 총살을 당해 죽으면서까지 싸우기를 거부한 남의 여단장의 속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그것에 대해서도 아무 말이 없었던가요? 이해룡의 눈에 다시 생기가 돌고 있었다. 한마디 했다는데 그 말이 아주 알아듣기가 어렵고 뜻이 모호해요. 안창민이 입꼬리가 약간 돌아가는 묘한 웃음을 표현했다. 그 말이 뭔데요? 이해룡은 말을 재촉하는 턱짓까지 했다. 지친 혁명가의 허무적 초월주의. 안창민은 마치 시를 읽듯했고 이해룡은 잠시 멍하니 있었다. 아니, 그게 다요? 이해룡이 잠에서 깨듯 불쑥 물었다. 그렇소.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이요? 아까 말했잖소. 알아듣기 어렵다고. 뭔 제기랄. 지친 혁명가에다가 허문이 초월이니 다 반동적인 말들 뿐이요. 이해룡이 짜증스럽게 내뱉었다. 아니, 이동무. 남의 여단장이 그랬다는 말이니까 반동이 누군지는 확실히 구분해야 할 거요. 아니 그럼 김 소장 동지가 반동일 줄 알까봐 그럽니까? 남의 여단장 그 사람 죽어도 싸요. 이해룡이 자르듯이 말했다. 혁명가가 지치면 그것 자체가 죽음인 거요. 안창민의 나직한 말이었다. 24. 지리산. 입산투쟁의 제2단계를 맡고 있는 것은 전남 도당만이 아니었다. 전북 도당 사령부는 이미 8월에 지리산으로 옮겨와 있었다. 그들 사령부가 틀을 마련하고 머물고 있는 곳은 천왕봉, 노고단과 함께 지리산의 3대 주봉 중의 하나인 반야봉 줄기를 타고 내리면서 뻗친 뱀사골이었다.
지리산의 그 많고 많은 골짜기들 중에서 그들이 하필 그곳에 자리 잡은 것은 다 그럴 만한 까닭이 있었다. 그곳은 지리산 중에서도 전라북도 남원군에 속했던 것이다. 그들은 지리산으로 옮겨와서도 자기네 관할 지역은 무한 책임으로 지킨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령부와는 달리 남원 군당이 차지하고 있는 또 하나의 길고 깊은 골짜기가 노고단에서 북쪽으로 뻗어내리고 있는 달궁골이었다.